화면 잘 보이고 소리도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우리가 환경 위해성 평가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종강에 거의 다 다다랐죠. 그래서 우리가 위해성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 다 배워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위해성 평가를 하라라고 해도 아마 잘 할 거예요. 자료를 제시하고 위해도를 이제 판별하는 연습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따라오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리뷰해봄과 동시에 연습도 조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과제물이라든지 시험에 대한 공지는 맨 마지막에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환경 위해성 평가를 공부하고 있는데 위해성 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줄여서 RA라고 얘기를 한다고도 했고, 그래서 어떤 독성 물질이나 위험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리스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로 계산할 때는 지금 환경 보거나 공부하고 있으니까 독성 물질, 케미컬에 대해서 생각을 주로 하긴 하지만 여기 보면 위험 상황이라고도 놓여져 있죠. 그래서 사실 강의를 지금 제가 녹화 강의 올려드린 걸 보신 분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세이프티랑도 상관이 있어요. 안전이랑도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독성 물질은 케미컬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위험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겠죠. 또는 뭐 재난 상황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개인이라든지 집단의 건강 피해 확률을 추정하는 아주 과학적인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 위해성 평가는 사이언스 베이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폴리시 베이스드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사람이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 가능한 영향을 정성 또는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정성이랑 정량의 차이는 다 알고 있죠. 그죠? 네. 정성은 뭐고 정량은 뭘까요? 먼저 쉬운 것부터 정량은 뭘까? 말 그대로 양으로 따지는 거지. 그지? 얼마만큼의 뭐 위험도가 예를 들어 10이다 또는 100이다. 그렇게 알아내는 게 아마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일 거고 정성은 뭘까? 정성은 뭘까? 네, 좋아요. 어떤 뭐 물질이 유해할 것인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들도 정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지? 사실 근데 정성 정량을 분할해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위해성 평가에서는 동시에 진행을 하죠, 그죠? 네. 우리 그 1단계, RA의 1단계가 뭐였지? 유해성 확인 단계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이제 지금 4단계는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유해성 확인 단계였어. 그러면 그거는 정성일까 정량일까? 여러분, 정성? 그죠? 네, 뭐 둘 다 해당될 수 있겠지만 저는 정성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긴 한데 우리 1단계 하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과정에서는 뭘 했지? 우리가 IARC라든지 그지? 다른 뭐 EPA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우리가 관심 있는 물질들이 진짜 독성이 있는 건지 그지? 또는 발암성 물질인지 비발암 물질인지 우선 판별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성적인 단계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정량적 추정 과정도 우리 사실 있었는데 그건 뭘까? 4단계 중에 뭐 도즈 리스폰스 릴레이션십이라든지 그지? 그 다음에 유해성 확인은 사실 정성 정량 둘 다 들어가는 것 같아. 왜? 유해성 확인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떤 값을 우리가 산출을 했죠. 바람에서는 뭘 산출했지? 캔서 리스크를 산출을 했지. 그지? 그리고 비바람에서는 여러분 뭐 산출했어요? 기억 하나도 안 나는구나. HQ 산출했어요. 기억나요? 하자드 쿼션트라고 산출을 했죠. 그러면 그거를 계산하는 과정은 아마 정량적으로 이제 산출하는 단계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어떤 잣대를 들이밀어서 그것이 실제로 위해도가 있는지 어셉터블 한 건지 또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판별할 때는 우리의 주관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은 10의 마이너스 4승 혹은 10의 마이너스 6승 때에 따라서는 10의 마이너스 5승 제시하는 대로 이제 판별을 했고 HQ는 1을
일보다 크냐 작냐 이런 것들 가지고 평가를 했으니까 아마도 이제 위에도 결정 단계는 정성과 정량적이 다 들어가는 것 같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RA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우리는 주로 요거 했어요. 그죠? 환경 위해성 평가 중에서도 뭐가 있었지? 나중에 나오긴 할 텐데 인체 위해성 평가가 있고 생태학적 위해성 평가가 있는데 우리는 생태에는 별로 관심 없으니까, 그지? 우리는 그래서 건강 위해성 평가 중심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있네. 그 다음에 뭐 생태학적 위해성 평가. 사실 요 앞에 거 두 개가 환경 위해성 평가의 큰 범주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산업장 위해성 평가라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이제 또 다루는 수업들이 많으니까 요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고도 사실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사용이 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랬죠. 여러분 요즘에 주식 많이 하죠. 그죠? 주식 투자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저도 최근에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주식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리스크를 감수하느냐,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RE의 개념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딘가에 어떤 A라는 지역에 공장을 짓고 싶어. 그지? 그러면 또 주변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도 진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RA가 우리는 조금 인간의 건강에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런 데에서도 쓰여요.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 그죠? CEO, 흔히 말해서 사장님들도 어떠한 그 의사를 만들 때, 의사라는 게 이제 디시전이잖아요.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사실 위험성이 없는 결정은 없어요, 여러분. 그쵸? 기억나나요? 제로 리스크는 없다 그랬어, 그지? 항상 그래요. 근데 어떤 정도의 위험을 내가 감내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는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항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인터뷰를 갔을 때 나는 위해성 평가라는 걸 해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여러분 예전에 도주 리스폰스 릴레이션십 할 때 사실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선형이랑 비선형 제가 이렇게 두 개 알려줬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는 막 U자형, U 쉐입도 있었고 거꾸로 된 U 쉐입도 있었고 디설러레이팅 되는 그죠? 그게 감속되는 그래프도 있었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코사인, 탄젠트 막 그런 그래프처럼 올라갔다 내렸다 막 이런 그림도 있었고 그래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교수님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래서 단서를 달았어요.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그 도주 리스폰스 릴레이션십은 가설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RA가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지만 컨셉추얼한 어떤 패러다임을 조금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노출이 되려면 그 노출 인자 있잖아. 유해 인자가 어디로부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지? 뜬금없이 나에게 들어오진 않았을 거야지. 걔네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에미션 소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죠? 그래서 그, 케미컬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되겠고, 걔네들이 이제 환경 매체 중에서 운송, 운반도 될 거고, 나중에 페이트라고 그랬는데, 사라지기도 할 거고, 그죠? 또는 트랜스포메이션은 걔네들이 어떤 반응, 뭐 대기 중이라면 광학 반응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죠? 여러 가지 물에 씻겨나가는 반응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셉터라고 하는 게 뭐였지? 한국어로? 수용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리셉터는 건강 위해성 평가에서 리셉터는 누구다? 휴먼,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걔네 리셉터로부터 이제 리스크가 생기게 될 텐데 걔네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일 것인지 또는 수용이 불가능한 수준인지 이것이 바로 컨셉추얼한 어떤 RA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소스가 있어. 이건 이제 리스크 매니저먼트 접근할 때 어떤 그런 도식화를 시킨 겁니다. 첫 번째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소스, 에미션, 방출, 배출이겠죠. 네.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는 아까 말했던 뭐 운송, 그 다음에 페이트는 그냥 사라지는 거, 뭐 또는 제거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지만 페이트라는 것이 사실 직역하자면 운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화학 물질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발생하고, 그치? 그 다음에 거동하고라는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거동이 사람이 걷는 그 거동이 아니라 그 화학 물질이 거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동하고 반응하고 운송되고 운반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거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 물질이 우리 대기화학이라든지 또는 수중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거동한다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뭐 이산화탄소도 그렇게 따지면 거동하겠지, 그지? 어떻게? 이산화탄소가 예를 들어 화석 연료의 뭐 사용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었다. 그지? 근데 걔네들이 식물의 광합성을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뭐 강우에 의해서 씻겨 내려오기도 하고, 걔네들이 심지어는 어떻게 되더라? 바닷물에서 뭐 탄산의 형태로 녹기도 하고, 심지어 걔네들이 암석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일련의 과정을 거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동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걔네들을 이제 우리가 노출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라든지 또는 주변 환경이라든지에 대한 이펙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 우리 많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리스크를 판별했을 때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 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근데 어떨 때까지 취해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리스크가 리덕션 될 때까지 우리가 어떤 액션 또는 미티게이션 이런 것들을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 이제 사용되는 어떤 테크닉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예요? 폐기물을 뭐 최소화하는 것. 그치? 웨이스트가 뭐 쓰레기지만 그냥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그런 것들 최소화하는 거. 또는 그 다음부터 조금 재밌는 게 나오는데 소스 리덕션은 그 발생 원 자체를 조금 저감시킨다는 거야. 또는 엘리미네이션은 뭐야?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지. 발생 원 자체를 없앤다. 그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즘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렇다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심각한 환경, 뭐 사회 이슈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막 몽골 이런 데 가서 그 나무를 심어주는 뭐 그런 사업을 하는 걸 봤어요.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심한데 왜 몽골 가서 심을까? 나무를. 여러분, 왜 그럴까? 소스의 차원에서 보자면. 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국내 기여도 상당히 많지만 사실 중국발 그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제 타고 넘어온 트랜스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국경을 넘어오는 그런 이제 오염물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를 뭐 거기 있는 중국의 뭐 고비 사막 몽골인가 그지? 그냥 거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가 배출원 자체에서 조금 리덕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네. 나무를 심으면 뭔가 토지가 좀 더 이제 윤택해질 것이고 비옥해질 것이고 그런 비산되는 먼지도 작아질 거 아니야, 그지? 이해가 돼요? 규빈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앤 컨트롤은 원서영 교수님이 맨날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오염 물질 자체를 좀 제어하는 거, 제거하는 거, 오염 물질 자체를, 그지? 소스가 아니라, 그지? 그 다음에 익스포저 리덕션은 노출을 줄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리덕션이긴 한데 그 타겟이 다른 거 알겠어요, 지금? 첫 번째는 소스였고 두 번째는 그 유해 물질 자체를 저감시키는 거고 세 번째는 노출을 저감시키는 거야. 노출은 어떻게 저감시킬까? 노출 저감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우리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지? 마스크지. 마스크는 어떤 걸 노출을 줄여줄 수 있나요? 뭐 코비드 19 같은 생물학적 유해인자의 노출을 줄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뭐 그런 것들 그렇게 되면 이제 노출 자체를 저감시켜 주는 거지. 근데 내가 뭐 주변에 있는 소스를 없애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또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내가 제거하거나 정화시킨 노력은 아니죠. 그냥 노출 저감 대책인 거지 그거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뭘까? 뭐 노출원 제거라든지 그 물질 자체 제거 또는 노출을 저감하는 것. 다 통틀어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지역 자체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혹시 지난 시간 강의 본 사람, 녹화 강의, 장항숲 봤지? 그지? 거기가 요 사례가 될 수 있겠다. 거기에 왜냐면 다 있었어요. 그지? 노출도 저감시켰고, 발생원도 저감시켰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채택을 하면 사이트 리미디에이션이 되겠죠. 네. 이해되죠? 상훈이가 마스크 쓰기라고 대답을 해줬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마 요 박스 안이 될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그지? 제일 큰 박스. 나머지는 우리 다 배웠던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독성학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전 과정인데 그거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한번 리뷰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오염 물질이 있을 것이고. 근데 걔가 사실은 포텐셜 도지래. 포텐셜 도지는 뭐지? 포텐셜이 뭐지? 원래 상태, 그지? 원래 상태의 어떤 그 인바이러먼탈 도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환경 중에 있는 농도가 될 것이고, 걔가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올 텐데 여기 오르간은 이제 기관 장기잖아요. 그 전에 이게 여기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플라이드 도즈는 우리한테 이제 넘어오는 우리에게 적용된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터널 도즈는 뭐였지? 내적 용량이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어플라이드 도즈랑 인터널 도즈는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죠? 우리 몸에서 어떻게 대사 분포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사실 이제 어플라이드 도즈도 중요하지만 인터널 도즈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지? 걔네들이 여기 내가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대사되거나 또는 제거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터널 도즈가 우리 몸에 작용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어떤 한 유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의 부정적인 건강 영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죠? 이 장표도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내가 4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되게 구구절절하게 아주 길게 배웠는데, 우리가 배웠던 게 각각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줬어. 그러면 이게 4단계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우리가 논문 리뷰하면서 그 순서대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유해성 확인 단계는 유해성 평가를 하기 위한 초기의 정성 단계. 우리 아까 정성 정량 얘기하면서 1단계 유해성 확인 단계는 주로 정성적인 평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두 번째, 관심 화합물, 화학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유발시키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되어 있지, 그지? 사실은 근데 대부분 우리 논문 보니까 이렇게 하더만, 그지? EPA나 IARC 자료. 뭐 제가 알기로 톡스인포, 톡스넷 뭐 이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MSDS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 근데 아마 대부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 그 중간고사 문제에서도 나왔었는데 뭐가 중요하다 또 우리가 모든 자료 또는 증거를 수집했잖아. 거기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WOE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 다 나시죠?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에서 제일 관건은 그거인 것 같아. 우리가 결국에 리스크 어세스먼트, 우리 나중에 리스크 캐릭터라이제이션 할 때 걔가 결국에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로 판단을 했잖아. 그때 바람 위에도 비바람 위에도 이런 거 산출했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바람이냐 비바람이냐 또는 둘 다 속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과정이 되겠다라는 거. 어쨌든 여기서 조금씩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EPA라든지 IARC에서 A등급 또는 1등급은 인체에 대한 발암물질 증거가 충분한 아주 발암물질이라고 널리 알려진 것들을 분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1단계 유해성 확인 단계였다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2단계, 2, 3단계는 같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양반응 평가에서는 무엇일까? 양반응 평가가 무엇일까? 지금 요런 거 있는데 발암물질이랑 비발암물질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게 관건이라 그랬잖아. 발암성 물질은 일단 역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랬어. 그치? 가정일 뿐이긴 하지만 일단 역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고용량에서 저용량으로 외삽을 한다 그랬어.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한다 그랬어. 그리고 그때 수리 통계 모델을 이용하기도 한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수리 통계학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통계적인 수치로 어떤 포인트 오브 디파처를 산출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비 오 마이 갓 복습 좀 네. 벤치마크 도즈 BMD 기억나죠? 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이용한다고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개념이 바람 잠재력 단위 위에도 이런 거 있다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비바람성 물질은 일단 역시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얘네는 그래서 RFD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RFD, 노출 참고치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얘는 주로 이제 섭취 쪽이고, 얘를 이제 뭐라 그러냐, 호흡으로 생각하면 뭐라 그랬지? RFC, 그죠? 근데 RFD를 사용하는 게 맞다. 근데 RFC밖에 자료가 없는 경우 리스크 어세서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RFD의 대용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바람 잠재력이라고 하는 게 발생 가능한 초과 바람 확률의 95% 상한값. 어머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지? 나도 이게 정의인데 글로 써놓고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뒤에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단위 위에도는 뭐냐면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거긴 한데, 바람력이라든지 이제 접촉률에 평균 체중 나눈 건데, 우리 이거 LADD 구하는 식으로 다 배웠던 거야. 그지? 옆에 보시면 이제 흡입 참고치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노아엘 또는 뭐 로아엘 실험에 따라서 두 값 중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불확실성 상수나 첨가상수, 뭐 수정 계수라고 하기도 하더라고. 모디파잉 팩터라서, 그지? 없으면 그냥 1로 두면 된다 그랬고, 불확실성 상수는 뭐 어떤 거 있었지? 실험 동물의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 10을 준다 그랬었고, 근데 사람 간에서도 나랑 여러분들이랑 또 다를 수도 있고, 그치? 나랑 어린아이랑 다를 수도 있고, 노인이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또 10을 준다 그랬어. 그래서 별말 없으면 얘의 디폴트 값은 얼마다? 오, 오, 네, 디폴트 값 10이었나? 네, 내가 아까 얘기한 거 두 개 곱하면 100이에요. 그죠? 기억나요? 나지? 나는데 다 대답 안 하는 거지. 수능. 오케이. 응. 그래요. 근데 없으면 그냥 그렇게 할 텐데, 주로 이제 값을 제시해 주긴 할 겁니다. 제가 이제 계산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디폴트 값으로 여러분이 놓고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강의 때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RFC도 있고 지금 뭐 RFD도 있는데, 그 구하는 공식은 지금 보니까 똑같아, 그지?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RFC로 RFD 구하는 공식도 배웠어요, 그죠? 그거는 시험 문제 내게 되면 제시는 안 해드릴 겁니다. 다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람 잠재력이 조금 의문이야. 나머지는 우리가 다 식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발생 가능한 초과 바람 확률의 95% 상한값.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뭔가 감이 오긴 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거를 내가 컴퓨터로 좀 어떻게 그려보고 싶었어. 근데 컴맹이어서 그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직접 그렸어요. 잘 그렸죠? 여기 보시면 여기 X축이 도즈, 로그 스케일이라는 건 그냥 로그 그 범주로 그렸다는 거고, 지금 도즈가 뭐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Y축은 보면 리스크 오브 캔서니까 바람에 대한 위해도가 되겠네. 그지? 초과 바람 확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은 여기 이제 25%, 50%, 75%, 100% 있어. 그러면 여기에 95%에 해당하는 요 값인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1번 그림부터 내가 순서대로 번호 매겨놓은 것부터 한번 봅시다. 1번이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그 정통적인 뭔가 도즈 리스폰스 릴레이션십 같이 생겼네. 그지? 근데 이거는 내가 실제로 실험을 했던 결과라고 칩시다. 실험을 해서 내가 다양한 도주에서 일단 실험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값들이 나왔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표 값들을 내가 뭐 이렇게 나타낸 거야. 그지? 그래서 보시면 1번은 도즈 리스폰스 커브인데 실제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한 커브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세 개를 예시로 들었지만 뭐 많이 이제 실험을 한 거야, 그지? 근데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이 전에는 실험을 안 했나? 그러면은 이 전에도 실험을 하면 되지 왜 안 했을까? 저농도로 실험하는 건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저농도로 용량을 맞추기도 일단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고농도는 맞추기 쉽지만 저농도로 점점 희석하면은 다일루션 하면서 조금 바이어스가 생겨요. 그래서 저농도 실험을 하기가 일단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농도로 갈수록 얘가 실제로 언제부터 바람이 일어났는지 확실하게 판별을 하기가 어려워요.
고농도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 반응이 단기간에 나타나겠죠. 쇼텀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근데 저농도에서 실험을 예를 들어 했다고 치자. 쥐한테 실험을 했다고 치자. 근데 걔가 그냥 자연적으로 암이 생길 수도 있잖아. 사실 너무 저농도로 실험을 하면은 바람까지의 그 듀레이션이 너무 길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얘가 진짜 이 물질 때문에 바람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원래 이 노화로 일어난 건지 사실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들을 내가 수집을 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2번 빨간색으로 가봅시다. 그 여러 도주 중에서 내가 실험값 중에 관찰을 했을 때, 어, 바람이 일으킨다고 이제 생각되는 가장 저농도가 이제 2번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실험을 한 번은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위아래 상한 95, 하한 이렇게 어퍼가 있고 로어, 그 실내 구간을 내가 그 산출을 할 수 있겠죠. 요 얘기예요. 여기에 상한 95%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 값이, 그지? 여기 보이는 이 값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 레벨에서의 상한 95% 값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안 됐구나. 온라인 듣는 친구들, 온라인 이해되었나요? 네. 다시 말합니다. 2번에 있는 빨간 색깔이 지금 우리가 관찰했던 것 중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낮은 농도로 내가 실험 결과가 나온 거야. 그 중에 상한 95% 값으로부터 내가 아까 바람은 노 스레숄드라 그랬나? 스레숄드라 그랬나? 노 스레숄드라 그랬어. 그냥 1만큼 또는 0.1만큼 조금이라도 투여하면 바로 바람 반응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랬어. 이론상. 왜 그렇다 그랬지? 이론상 예를 들어 벤젠이 발암물질이잖아요. 그죠? 벤젠 한 분자에 내가 노출되었어. 그러면 사실 그 한 분자가 어떤 세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세포를 공격하게 되면 암세포로 바뀔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딱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발암 반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노스레숄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삽을 할 때 어디까지 이제 줄을 긋는다. 노 스레숄드이기 때문에 도즈가 어딘데까지 꺼야 되겠어요? 0인데까지 꺼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자, 중요하다. 이거는 개념이 0부터 여기까지 그은 게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생각하자면 그 상한 95% 값에서 0을 향해서 그은 거예요. 익스트라폴레이션. 그지? 이해됐죠? 그래서 3번을 보면 우리 바람 반응은 그 일단 리니어라고 가정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리니어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한 거고, 그게 어디로부터 어퍼 컨피던셜 레벨, 근데 95% 레벨에서 이제 로이스트 도즈 아니 제로 스레숄드까지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이거 하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도즈 리스폰스 릴레이션십의 단계였고, 그 다음에 노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노출 평가를 할 때는 고려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뭐 오염도는 사실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랬지? 오염도는 뭐 대기 중의 오염도 또는 수질의 오염도, 뭐 심지어는 토양의 오염도 이런 거였잖아요. 그거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너무 많은 것을 오늘 알려주나? 첫 번째 뭐였지? 제일 쉬운 거 직접 측정. 직접 측정이에요. 두 번째는 뭐 측정 값들이 사실 여러 개가 있을 거고 그것들을 수치 해석을 통해서 뭐 모델링도 해볼 수 있다 그랬어. 내가 직접 측정이 불가한 경우는. 세 번째는 내가 직접 측정하기도 귀찮고 모델링하기도 귀찮아. 그러면은 available 데이터,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취득해도 된다 그랬어요. 뭐 남이 측정한 거 내가 써도 되지 뭐. 그지? 그렇게 어쨌든 그 환경 매체 중에 오염도가 나온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일일 호흡률이 될 수도 있겠고, 그죠? 섭취율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접촉률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IR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ED나 EF, 그 다음에 밑에 AT나 LT 있는데, 사실 이것도 다른 조건 없으면은 ED, EF, AT 이렇게 날려도 된다 그랬어. 그지? 다른 조건이 없으면. 왜냐면 어차피 단위가 또 가거든. 노출 기간이랑 빈도 곱하면은 노출 총 데이 일수가 나오죠. 그지? 그 다음에 평균 기간 또는 평생 평균 기간 이렇게 있는데 두 개 같은 개념이라고 일단 생각해 보면 며칠이라고? 365일 곱하기 우리가 70
쌀을 이제 잡게 된다면 25550 1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건 없으면은 ED, EF, AT나 LT 이렇게는 날려도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통 체중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체중은 반드시 주어져야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이런 다양한 팩터들을, 이걸 이제 익스포저 팩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계산을 하는 게 결국엔 노출 평가가 되겠다. 오케이. 이 중에서 사실 그 노출 계수 핸드북에 있는 것들을 연구자들은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한국인의 노출 계수라고 있다 그랬어. 근데 그거 외국 걸 갖다 쓰면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외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랑 우리나라 라이프 스타일이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의 노출 계수로 아마도 연구자들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여력이 되거나 조금 자세하게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노출 평가를 하고자 한다면 뭘 진행하면 된다고 했지? 네, 설문조사 진행하면 된다고 했어요. 사실 설문으로 이런 것들도 다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뭐 호흡률 같은 경우는 뭔가 호흡률을 재는 실험을 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노출 기간이나 빈도를 설문을 통해서 뽑아내면 더 정확하겠지,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고기를 매일 먹을 수도 있고, 또는 1년에 350일만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그 노출 계수 핸드북에 있는 디폴트 값으로 사용하기에는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뭔가 설문을 통해서 뽑아내면 좀 더 정확한 노출 그 양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체중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70kg, 성인 70kg로 가정을 하는데, 저는 공교롭게도 70kg 정도 되지만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더 적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문을 하면 사실 더 정확하게 이것들을 추정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위해도를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대한 위해도라든지 비바람 위해도를 산출을 한다라고 해서 뭐 초과 바람 위해도 ECR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ELCR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Excessive Lifetime Cancer Risk라 그래서 사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더라. 그 LADD라는 거는 바람이든 비바람이든 우리가 ADD 이거 다 산출했지, 그지? 근데 거기 곱하기 얘는 그 슬로프 팩터 있잖아. 바람 위에도 그거 산출 그 곱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바람 물질 위에도는 더 쉬워. 왜냐? 그 ADD 내가 총 이제 노출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양에다가 우리가 그 노출 참고치 있잖아. 그걸 그냥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밑에 RSC는 오염원 상대 기여도인데 이거는 그냥 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안 넣기 때문에 그거는 주어지면은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판별하는 기준. EPA의 발암물질 권고 기준은 전통적으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WHO는 10의 마이너스 5승. 둘 중에 뭐가 더 보수적인 거게? EPA. EPA. EPA가 더 보수적인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헷갈릴 수도 있어. 이게 우리가 10이 크냐 100이 크냐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마이너스면 조금 헷갈리더라고. 네, 저도 헷갈렸습니다. 뭘까? 쉽게 생각해 봐봐. 옆에 그래서 제가 놔뒀잖아요. EPA는 100만 명당 1명. 꼴로 이제 나타나면은 더 보수적인 거라 그랬고, 아니, 보수적인 거래. 바람의 위해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10만 명당 1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보수적인 거예요? 그죠? WHO, EPA 손 들어보자. EPA, EPA. 네. WHO 손 들어보자. WHO. 네. 약간 헷갈리죠? 100만 명당 1명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아니면 10만 명당 1명 걸리는 확률이 더 높아요? 10만 명당 1명 걸리는 게 더 확률적으로 더 높죠. 근데 100만 명당 1명꼴로만 위해도가 산출이 되어도 바람 위해도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EPA가 더 보수적인 거 아닐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어, 사실 이게 값이 크고 작음으로 바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얘기를 했어.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사실 타이트한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프랙티컬하게 활용되기 위해서 보통 10의 마이너스 6승이나 10의 마이너스 4승 사이에서 이제 채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HQ는 쉽죠? 1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따진다고 했어. 이거는 너무 쉽지. 왜? 왜 그렇게 된다고? 내가 노출되는 양이 ADD인데 그 노출 참고치로 나눴을 때 1보다 크다면 내 노출량이 사실 더 많은 거니까 비바람 위해도가 있는 거고 작으면 아닌 거겠지 뭐. 그죠? 그리고 참고로 예를 들어 개별 물질에 대해서 뭐 지금 HQ 값이 산출될 수도 있고 뭐 익세시브 라이프타임 캔서 리스크가 산출될 수도 있는데 그 개별 물질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A라는 물질도 고려하고 싶고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 다 합쳐서 생각하고 싶으면 그 값들을 그냥 다 더하면 된다 그랬어. 그지? 시그마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단계에 대해서 다 리뷰를 해봤는데 아마 이제 머릿속에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 그 4단계의 복잡한 그 과정들이 그죠? 네, 다 정리가 됐죠. 근데 그래서 위해성 평가에서 우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들이 몇 개가 좀 더 있는 것 같아. 과거 발생원 중심의 오염 관리에서 수용체 중심으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 그랬어. 제가 식약처 자료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아까 그 총 합산의 개념과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환경적 스트레스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각각 그 오염원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그 오염원 자체가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를 판별을 하다 보면 나는 그거 다 누적돼서 노출되는 건데 좀 안 맞는 개념일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용체 중심의 이제 오염 관리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이 위해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는 특정한 환경 문제와 인체 영향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규명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 뭐. 그 결과를 토대로 위해 관리 즉 폴리시 메이킹을 하기 위한 또 기초 자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는 그냥 읽어만 보자. 뭐 실제 인간이나 환경의 노출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인 거고, 이게 조금 오늘 또 알려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사실 화학 물질이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 순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십 수백 가지의 화학 물질이 합성되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네.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정말 많은 화학 물질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대요. 우리가 막 합성하기도 하고 뭐 반응시켜서도 생기고 그죠? 여러 가지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그 화학 물질들이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를 다 판별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합성하는 물질마다 족족 다 실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제 생긴 개념이 큐사라고 하는 건데 신규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그 동물 데이터라든지 인체 노출 데이터 그것들이 산출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신규 화학물질 경우는 큐사를 활용해서 예비적 유해성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큐사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독성 평가와 위해성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어떤 신규 화학 물질일 수도 있고 걔네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대사되는 대사체일 수도 있고 메타볼라이트 걔네들이 어떤 혹시 모드 오브 액션 기억나시나요? 그죠? 중간고사 치기 전에 그 범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그 작용되는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휴먼 익스포저가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큐사 모델링이 이때 사용이 된다고 내가 지금 표시를 해놨어. 보면 큐사가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물질을 다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읽어보시면 유사한 구조의 화학 물질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지 뭐.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있는데 걔가 벤젠링을 가지고 있어. 벤젠링을 가지고 있는 물질에 어떤 게 붙은 거라면 기본적으로 벤젠링의 성질을 띠고 있겠지, 그지? 그지? 뭐 그런 의미예요. 보시면 그것들을 전제로 기초로 화학물질의 구조와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 이런 것들을 정량적 상관관계로부터 예측하는 기술이 그냥 큐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지금 어떤 물질에 대해서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구조를 지금 나타냈어. 이 물질이 뭘까? 요, 네.
네? 툴루에? 네. 누구야, 누구? 페놀. 페놀. 네. 네. 페놀 아니에요, 페놀? 맞죠? 페놀 맞죠? 네. 페놀 물질이에요. 근데 그 이 물질이 이렇게 1차원 구조로 봤을 때는 이렇게 결합 구조 가지고 있고 2차원 구조로 봤을 때는 지금 벤젠링에 뭐 수산화기 붙어 있고 그다음에 3차원 구조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 구조에 따라서 뭔가 작용기가 또 있을 수 있고, 그지? 이 물질 페놀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면, 근데 그것들이 독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면 페놀과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 거기 이제 따지려면 여러 가지가 사실 있잖아요. 뭐 전기 전도도도 있을 수 있고, 극성인지 비극성인지 있을 수도 있고, 걔네들이 수용성인지 지용성인지도 있을 수 있고, 그지? 그런 여러 가지 그 분자의 특성들이 있을 거라고, 걔네들을 어떠한 뭐 예측 값에 따라서 뭐 평가를 해볼 수 있고, 여기 지금 보는 R이나 R 스퀘어, 뭐 Q제곱, MSE 이런 건 다 그 통계적으로 얼마만큼 일치한지 일치를 보는 메소드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솔루빌로 얼마나 잘 녹는지 이런 거잖아. 그치? 걔네들을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야. 기존에 내가 알던 물질, 그 다음에 모르는 물질, 그치? 근데 예를 들어 그 수용성에 대한 지표가 거의 일치해. 그지?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들도 따져봤더니 굉장히 일치율이 높아. 그러면은 동물이라든지 인간의 몸에 들어갔을 때 비슷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가 되죠? 그래서 큐사라는 개념은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 큐사라는 또 새로운 개념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해성 평가를 할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과제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 그지? 첫 번째로 어, 말했다시피 케미컬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독성에 대한 정보가 알려진 게 대다수일까? 알려지지 않은 게 대다수일까? 찍어봐요. 제가 말하는 뉘앙스를 봤을 때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 더 대다수예요. 네. 너무 많은 물질이 있거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독성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일단 첫 번째 난제입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걸 아까 도입할 수도 있다고. 큐사라는 거 도입할 수도 있다고. 그지? 두 번째,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첫 시간에 유해성 평가는 뭐에 기반한다? 불확실성에 기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uncertainty라고 하는 그런 난제들도 또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감수성 이런 것들은 개개별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난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금 이제 폴리시 메이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이라든지, 그죠? 비용 편익 분석 이런 것들도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림들을 조금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들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면 더 쉬울 것 같네요. 지금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첫 번째 그림 보면은 X축이 불확실성에 대한 그 지표가 되겠고 Y축이 중요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 1, 2, 3, 4 중에 어떤 것을 조금 중점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될까? 지금 1, 2, 3, 4 중에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틀려도 좋으니. 예, 순서대로 1, 2, 3, 4야. 2라는 답변이 제일 많은 것 같네요. 2번이 보면 지금 중요도도 굉장히 높은가 동시에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중요도도 굉장히 높은가 동시에 불확실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사실 이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관리를 해야 돼.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도는 높대. 그러면 사실 2번을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계획을 수립하는 게 그죠? 맞겠죠? 그렇다고 나머지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도 오늘 할 일이 있었을 때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리스크 어세스먼트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불확실성은 또 이렇게도 있다 그랬어. 이제 아까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UF를 내가 기본적으로 이제 100을 준다 그랬고, 보통 막 그 만까지도 이제 나오는데 만은 쓰면 안 된다 그랬어. 그지? 그리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때는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어, 네. 이론적으로는 뭐 만을 넘으면 뭐 쓰면 안 돼. 10만이었나? 어쨌든 안 되는데 3천을 넘으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불확실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실용적에서 답을 했구나. 네. 하면 안 된다. 사용하면 안 된다. 너무 불확실도가 높기 때문에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결과는 채택할 수 없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100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라는 건데 그 인트라스페시스가 있고 인터스페시스가 있어.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 G야 G, 그지? G가 있고 그거를 일반적인 휴먼 사람에게 적용할 때에 10을 준다 그랬어. 그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동물 간의 어떤 약물 동태학적 특성도 다를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을 준다 그랬는데 얘는 종간 차이죠. 종간 차이.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인트라스페시스도 있어. 인트라스페시스는 뭐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기 너무 잘 나와 있죠. 남자냐 여자냐, 성인이냐 아동이냐, 또는 뭐 그 민감 취약계층이냐,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아까 이거는 종간 차이라 그랬어. 그럼 얘는 뭘까? 인트라스페시스는 숨 넘어갈 것 같아. 대답 좀 해줘. 숨이 넘어갈 것 같아. 뭘까? 종, 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10을 주고 여기서 10을 주기 때문에 한 100 정도를 보통 이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 유해성 평가의 난제 중에 susceptibility라고 하는 뭔가 감수성의 차이도 있었어. 근데 우리 susceptibility도 있고 vulnerability도 있어. 그지? susceptibility는 감수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vulnerability는 취약성,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또 그 두 개가 뭔지 헷갈리지. 나도 헷갈려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감수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엄마 몸에 있을 때부터 노출이 되기 시작한 거야, 사실은. 그지? 엄마가 섭취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도 있고, 그죠? 노출이 우리는 이미 시작됐어. 그래서 신생아기,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기, 이제 학동기, 그지? 뭐 사춘기, 뭐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성인으로 갈 거잖아. 여기 뭐 이제 노인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각각의 발달 단계에서 지금 조심해야 될 유해인자들을, 그러니까 질환들을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 그죠? 지금 페이털 익스포저에서 처음에 이제 중간에 여기 액이 있는 거 보시면 여기는 윈도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윈도우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때는 환경 유해인자에 노출이 되었는데 우리가 윈도우 시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언제 어떻게 노출이 되어서 언제 발현이 될지는 사실 좀 파악하기 어렵죠. 근데 그래서 그 발달 과정에 따라서 취약한 상태를 그 정리했던 도표가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생아기로 갔다. 핑크색입니다. 신생아로 갔다라고 하면은 뭐가 조금 위험하대요. 보시면 로우 벌스 웨이트는 일단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약간 저체중으로 태어나거나, 그 밑에 거는 원래부터 어브노멀이 이제 비정상이라는 거잖아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뭔가 비정상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위협하는 요소래요. 그때 그런 것들의 감수성이 제일 높은 시기이고, 이제 두 번째 아기로 가보면은 뭐 설사, 그 다음에 뭐 호흡기계 질환, 그죠? 또는 포이즈닝, 뭐 약물 중독, 이런 것들에 취약한 상태라네. 그지? 그 다음에 아기로 가면은 호흡기계 질환. 지금 호흡기계 질환이 벌써 두 번이나 나왔어요. 약간 어릴 때 호흡기계 질환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것 같네, 그지? 왜 높게? 왜 높게? 그 성인이 당연히 폐 크기 자체는 크죠. 근데 이제 폐와 그 체중의 용적 대비를 했을 때 어린이일 때 체중에 비해서 폐 크기가 굉장히 크다 그래요. 성인이 되면은 폐는 조금씩 자라지만 우리 몸은 정말 커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폐가 차지하는 비중이 성인은 비교적 작지만 아동일 때는 체중 대비 폐의 용적이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률도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호흡기의 그 기관이 아동일 때 발달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도 취약한 상태고 그래서 아마 지금 호흡기계 질환이 굉장히 감수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또 주의해야 될 거 그게 있네. 어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도 감수성이 높은 거랍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학생에서 이제 성인으로 가기 위한 그 과도기 과정 중에서 이제 사회라든지 행동학적 문제들 이런 것들도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하네요. 이때부터 그지? 그 다음에 이때는 아까 그 신생아 때는 저체중이 문제였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과체중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네요. 신기하죠? 지금 각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성장 단계에 따라서 감수성이 높은 어떤 질환이나 그런 문제 유형들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덜트 성인이 되었어. 그러면은 성인이잖아. 뭐가 제일 감수성이 높을까? 성인병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 심혈관계 질환, 그 다음에 각종 암, 그 다음에 과체중 이런 것들이 감수성이 높은 질환의 유형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당연히 아동일 때는 뭐 아까 면역력도 낮다 그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으니까 아동일 때는 대부분의 질환의 감수성이 당연히 높겠네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닌 이유를 하나 들고 왔는데 우리 왜 어린이들은 사실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사실 사망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증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고 여기서 생각하기로는 무슨 얘기? 여기서는 감수성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수성은 성인이 높다 아니면은 영유아가 높다? 성인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무조건 어린아이들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감수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모든 질환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런 측면에서가 이제 감수성이 될 거고, 아까 말했던 거. 이거는 그런 것들. 우리가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한 번도 미생물 이런 거 얘기는 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미생물에 좀 적용을 시켜보자면, 아까처럼 이제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영유가 아기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성인으로 발달하면서 이게 뭐냐면 그 여러분 혹시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마이크로바이오타 이런 것들 얘기 들어봤어요? 몰라 모르겠고 이제 그러면 혹시 유산균, 유익균 이런 건 얘기 들어봤나? 네. 우리 몸에는 유해균도 굉장히 많고요, 유익균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 군집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그 유해균과 유익균들이 지금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생제를 막 먹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어. 그래서 항생제를 막 먹어. 부작용으로 설사가 일어나요.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은 균까지 다 죽여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균총들의 어떤 밸런스, 좋은 밸런스 상태에서 항상 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땐 어떤 유형의 유산균에 노출될까? 당연히 엄마 거에 노출되겠지, 그지? 뭐. 그 다음에 나오면서 여기 좀 흥미로운 게 있는데 모유를 섭취하는 사람이냐 또는 그 만들어진 그 제품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또 유산균, 또 유해균, 유익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확히는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할게 그냥. 그 미생물 군집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안티바이오틱이라고 있는데 항생 물질이겠지, 그지? 뭐 그런 물질들을 언제 또 먹냐, 얼마만큼 먹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변할 수 있는 게 어떤 내가 살고 있는 토양 조건이라든지 제일 이제 영향을 나중에 성인 때 미치는 거는 푸드겠지 뭐, 음식이겠지 뭐, 그죠? 그래서 B에 보시면 노말 마이크로바이오타, 그러니까 정상적인 마이크로바이오타를 가지고 있으면 노말 디벨롭먼트가 이제 결론이네, 리절트네, 그지? 근데 여기 뭔가 마이크로바이오타에 또 미싱이 일어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면은 어떤 것들이 막 나타날 수도 있대. 지금 보시면은 이뮨 디벨롭먼트는 이제 면역계잖아요. 면역계 교란이라든지 또는 뭐 대사의 어떤 교란이라든지 또는 신경계 발달의 또 장애 이런 것들도 심지어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답니다. 그죠? 신기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Y축을 좀 중심으로 봅시다. 계속 발달 단계 중에 있는데 미안해요. 이게 화질이 이게 최선이었어. 내가 읽어줄게. 첫 번째 맨 위에 Y축이 뭐냐면 Microbial Abundance and Diversity예요. Abundance나 Diversity는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미생물 우리 몸에 있는 쉽게 말해서 미생물들이 다양성이 어떻게 변하느냐. 어떨 때 제일 이제 다양성이 제일 높지? 건강한 성인일 때가 제일 높죠. 네.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노인이 되면 약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네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은 뭐냐면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chemical이에요. 환경 유해 인자에 대해서 감수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게 우리가 지금 제일 알고 싶은 그거지. 이 장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봐봐. 발달 단계나 또는 신생아 때 제일 높지 susceptibility가.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susceptibility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노인이 되면서 조금 높아지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디지즈 벌든이라 그래서 어떤 질환에 대한 어떤 벌든이 짐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또 증가를 하느냐. 오히려 이제 발달 단계보다는 벌든 자체는 뭔가 그 역류하기 그때 조금 많네. 그 다음에 노인으로 갈수록 이제 사망에 가까워지니까 또 벌든이 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susceptibility가 이런 단계에 따라서 사람의 발달 성장 단계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vulnerability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뭐냐, 지금 내가 코비드19를 예시로 한번 나타내고 싶어서 지금 이거를 들고 와봤는데 혹시 여러분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요? 영어를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지금 뭔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지금 왼쪽 그림은요, 여러분 큐뮬러티브 코비드19 19 데스예요. 그러니까는 누적 코로나19 사망자 수예요. 어디에 있는 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CDC 미국 뭐 질병관리청이겠지 뭐 CDC 소셜 벌너러빌리티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사회 어떤 취약 지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 취약 지수에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susceptibility랑 vulnerability랑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구별할 수 있을 거야. susceptibility는 약간 어떤 개념이었지? 우리 몸 자체에서 뭔가 이뮨 시스템이라든지, 그지? 어떤 면역계라든지, 또는 아까 뭐 미생물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뒀고, 발달 성장 단계라든지, 개개별의 어떤 감수성 자체라면, vulnerability는 내가 거기에 지역사회 개념도 약간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그지? 나의 어떤 소득 수준, 그지? 또는 가족 구성원의 유형, 그지?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 인종, 그지? 또 여기에 흥미로운 게 뭐가 나와 있냐면,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 연구자가 밝혀낸 게 뭐냐면요. 이게 왼쪽 그림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라 그랬고, 오른쪽이 이제 소셜 벌너러빌러티라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사회 취약 지수를 나타낸 건데, 이제 쉽게 생각했을 때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많이 감염될까 안 감염될까 요거를 밝혀낸 건데 감염됐다는 걸까 아니라는 걸까 상관이 있다라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상관이 있는 요인들이 뭐냐를 뽑아봤어. 첫 번째가 뭐냐면 인컴이에요. 인컴. 로우 인컴이 이제 저소득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수들이 있겠지만 소득이 낮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로우 에듀케이션 레벨, 교육 수준이 낮으면 코로나19가 높대요. 그 지역이. 이렇게 지역을 막 쪼개놨잖아, 시티별로. 그 다음에 이 중간 거는 편부모 가정이고, 그 다음에 좀 신기한 거는 이제 오른쪽 두 개예요. 모바일 홈 레지던트, 그러니까 뭔가 그 이동형의 주거 환경을 가진 사람들은 더 코로나19에 높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뭘까? 의료기관이 부족하면은 코로나19
감염이 높다. 또는 뭐 보험 이런 걸 수도 있고. 그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취약성이 있다면 코로나19의 감염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감수성이랑 취약성이랑 이제 구별할 수 있겠지. 네. 취약성은 약간 그 주변에 있는 환경 자체도 고려된 개념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교육 수준이 낮으면, 소득 수준이 낮으면 왜 코로나19에 많이 걸릴까? 그 지역이? 사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걸 아는 건 아닐 텐데. 우리도 초창기에, 지금은 너무 우리가 교육이 잘 되어 있지만 초창기에 저도 사실 마스크 안 쓰고 다녔거든요. 필수 사항이 아닐 때.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제 홍보도 하고, 그죠? 마스크 써야 된다. 10시, 지금은 10시 아니죠. 이제 과거에 살고 있어가지고 저 혼자. 지금 어쨌든 그 제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또는 인원 제한이라든지, 그지? 그런 것들을, 어, 교육이 잘 된 사람들은 그것들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네. 왜 그게 취약한지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 수준이 높을 수도 있는데,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거에 순응하는 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고, 또는 심지어 소득이 낮은 경우는 마스크를 못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 지낼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취약성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개 구별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우리 마지막 그 챌린지까지 한번 얘기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챌린지는 그거였어요. 코스트 베네핏. 그러니까 비용 편익이라는 게 또 리스크 어세스먼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토탈 코스트 보면은 U 쉐입을 보이고 있어요. X축이 지금 뭐냐? 레벨 오브 리스크 프리벤션. 그러니까는 위에도 저감 조치의 어떤 강도라고 하는 거고, 끝으로 갈수록 저감 조치가 강력하게 이제 시행이 된다는 거고, Y축은 코스트, 비용이죠. 왜 U 쉐입을 나타내는지 한번 봅시다. 요거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먼저 봅시다. 위로 올라가는 거는 코스트 오브 리스크 매니지먼트 메저죠. 왜 점점 올라갈까? 그 리스크 관리하기 위한 레벨이 높아지면 당연히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당연히 증가하겠지. 그죠? 그리고 내려가는 그림은 뭘까? 코스트 오브 어컬드 리스크라고 되어 있죠. 그 리스크 프리벤션의 레벨이 높아지면 당연히 저감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을 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유해도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거고, 그 두 개를 썸하면은 합하면 이렇게 U 쉐입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쪽에는 불충분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투머치 리스크 매니지먼트, 너무 과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코스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서, 그지? 이 중간 접점에서 선택을 하는 게 좀 좋겠네, 그지? 그래서 다시 종합해 보자면 리스크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코스트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이제 올라가는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마지널 코스트 듀 투 리스크예요. 리스크 때문에 이제 생기는 그런 코스트. 당연히 리스크가 증가하면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낮아지는 그래프 한번 봅시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따른 마지널 코스트래요. 그 두 개의 썸을 하면 이제 토탈 코스트가 나올 거고, 이 만나는 점쯤에서 사실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좋다는 건데, 딱 여기로 맞춰서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주변 어드메라에서 이제 선택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리스크와, 그러니까 코스트 프롬 리스크, 비용과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밸런싱이 되겠죠. 그죠? 그 밑에 있는 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뒤에는 조금 짧게 끝낼게요. 네.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의 활용과 그 다음에 그 우리 문제를 학생들이 조금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한 3문제 정도 오늘 더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지금 몇 시지? 네, 41분에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봅시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뭘까요? 여기서 주된 이제 키워드는 안티바이오틱인 것 같아. 이제 항생 물질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거라는 것 같아. 근데 그 항생 물질들이 이제 잔류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환경 중에 잔류하면서 우리 인체에 어떤 건강 영향을 나타내는지 이걸 연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와봤어. 항생 물질이 사실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 쭉 이제 나타낸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아쿠아컬처는 뭐 수생태계겠지 뭐 수생태계 그 다음에 반려동물 뭐 이런 거 걔네들 케어해주면서 뭔가 또 항생 물질이 또 나올 수도 있다네요.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뭐 병원 환경에서 사실 또 많이 나오겠죠 항생 물질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우리도 사실 약 먹으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 그 다 먹지 않고 남은 것들은 약국에다 반납을 해야 원래는 맞는 거래요. 근데 저희 사실 막 이렇게 돌돌 싸서 쓰레기통에 가버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것들 다 이제 환경 중으로 잔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걔네들이 사실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더라. 뭔가 지금 농작물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뭐 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수돗물 이런 데도 있을 수 있다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맨 왼쪽에 있는 점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제스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섭취 뭐 이런 거겠고, 뭐 중간에 여기도 인제스천 섭취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브리딩이에요. 그럼 이거는 호흡이겠지? 이제 섭취라든지 호흡, 심지어는 맨 오른쪽에 이제 드링킹 워터. 물 마시면서 우리는 항상 그 항생제 물질, 잔류 물질에 항상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어떻게 평가를 해보았냐. 아까 그 표는 환경 중에서 이제 어떻게 거동하는지에 대한 얘기였고, 그래서 지금 이분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서 유해성 확인 단계는 걔네들이 뭐 이제 밑에 보시면 환경적인 건지 이제 인간에게 어떤 내성을 유발하는 그런 박테리아인지 이제 분류를 한 게 유해성 확인 단계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즈 리스폰스 어세스먼트는 뭐 이렇게 되어 있대. 지금 보시면 아까 말했죠. 이 안티바이오틱이 어떻게 거동을 하더라. 에어 중에도 있고 물, 뭐 워터, 소일, 푸드 이렇게 다 환경 매체 중에 다양하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더라. 근데 걔네들이 인간에게 익스포저가 되면 여기 보세요. 뭐 환경적인 어떤 그런 내성 물질이거나 아니면 인간에게 항생제 내성을 유발하는 박테리아거나 어쨌든 결국에는 뭐 감염성을 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리스는 맨 처음에 이제 1이 뭐지? 아픈 상태인 거잖아. 어떤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 걔네들을 이제 트리트먼트 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결국에 결론은 데스다 이거예요. 네. 그게 이제 유해성 확인 절차인데 좀 무섭네. 여기는 데스라네. 그지? 어쨌든 이런 항생제 물질로도 휴먼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해서 한번 들고 와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리스크 어세스먼트 중에서 산업장, 인더스트리얼 리스크 어세스먼트도 있다 그랬어. 그거 한번 예시를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들고 왔거든요.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 무슨 암이다. 폐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어디에? 다양한 산업장에서 이제 워커, 근로자들에 대한 건데 이게 뭐지? PAH지? 이게 뭘까? 폴리사이클릭. 뭐예요? 사이클, 원이잖아. 폴리 뭐예요? 많다는 거지. 다환, 그 다음에 아로마틱은 뭐예요? 향, 방향족, 하이드로카본은 탄화수소,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얘기하는 거예요. 줄여서 PAH, 그 노출에 따른 어떤 렁캔서, 폐암, 이거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조금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exposed population은 노출된 인구 집단이 얼마만큼 있는지인 거잖아. 그래서 PAH에 이제 처음에 노출이 되면 여기 이제 막 사람 해골 표시 보이죠. 이게 렁 캔서, 폐암으로 이제 발전이 된다라는 거고 지금 그 다양한 산업장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 노출 데이터는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게 있네. 처음에는 뭔가 그 석탄을 지급하는 그런
작업장들인 것 같고, 밑에 부류는 뭔가 석유 이런 것들을 이제 취급하는 공정인 것 같아. 그런 데서 PAH 물질들 많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RA를 해봤더니 지금 이렇게 칼라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론은 지금 빨간색은 very high risk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10의 마이너스 3승을 줬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very low risk는 지금 10의 마이너스 6승을 줬네. 그지? 그러면서 지금 단계별로 나름대로 리스크를 나타낸 거고, 혹시 그 예전에 생각나요? 뭐 4x4 매트릭스 이런 거 있었는데 그 리스크 하자드 곱하기 익스포저잖아. 걔네들을 곱해서 뭔가 이렇게 색깔로 칼라 매트릭스로 보여주는 방법론도 있었어. 근데 이분은 지금 바람 위해도를 가지고 10의 마이너스 3승부터 10의 마이너스 6승까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신 것 같네. 딱 보기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호크 프로덕션이라고 나와 있는 요게 제일 리스크가 높아 보이네요. 딱 보기에도. 그죠? 안 그래요? 맞지? 그래서 옆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이 코크 프로덕션 먼저 봅시다. 맨 위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 4,100명이 된다네. 그지? 4,100명이 되는데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로 이제 판별이 되더라?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했던 것 중에서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밑에 보이는 건 뭘까? 11 additional lung cancer case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뭔 말일까? 폐암으로 인한 뭐 초과 폐암 케이스가 11명이 나타났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계산했을까? 쉬워요. 그죠? 이게 뭐지? 10의 마이너스 3승은 몇만 명당이에요? 몇만 명당이에요? 응? 1000명당? 네. 그 1000명당 지금 2.8 정도의 초과 바람 위해도가 생긴다는 거였잖아요. 해석하자면. 그럼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어? 4,100명이라 그랬잖아. 그냥 곱해서 더하는 거지, 뭘.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뭐 11명인 것도 있고 밑에 보시면은 엄청 더 많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11명이 제일 많구나. 11명의 초과 그 폐암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고 밑에서 그래서 쭉쭉 보시면 밑에는 한 1,500명 정도가 실리콘 프로덕션, 실리콘을 이제 생산하는 데에서 노출된 사람들이 1,500명 정도 있었는데 리스크가 여기서는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어요. 그렇죠? 1,000명당 뭐 1.1명이 더 생긴다고 생각해보면 곱해보면은 그래서 토탈 1,500명당은 얼마만큼의 초과 케이스가 생길 수 있더라? 1.6명 정도가 생길 수 있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각각의 공정별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뭔가 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좀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노란색 그 표의 맨 끝에 Use of Consensual Risk Indicator라고 나와 있는데 리스크 인디케이터가 지금 뭐다? 이 각각의 색깔들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다 잘 아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리스크가 그래서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표현해 줄 때 이렇게 색깔별로 나름의 기준치를 설정한 다음에 색깔로 이렇게 인디케이터로서 지정을 해주면 누구나 보기 쉽고 이해가 빠르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교롭게도 처음에 이제 지하철 논문을 분석을 했었고 두 번째는 부산사상공단 논문을 분석했는데 둘 다 사실 중금속이었어요. 타겟 물질이 그죠? 네. 중금속 오염에 대한 인체 위해성 평가는 어떤 것 있느냐? 제가 주로 에어 쪽으로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뭐 이 소일 토양도 있고 그다음에 그라운드 워터 뭐 지표수 또는 지하수 또는 밑에는 지표수 그다음에 크랍은 이제 농작물이죠. 네, 농작물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아웃도어 에어 이렇게 중금속들이 분포를 할 수 있대요. 근데 걔네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여기 소스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에미션 소스. 뭐 테일링은 그런 거래요. 우리가 어떤 그 광물들을 채취할 때 예를 들어 내가 금을 채취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돌이 막 이렇게 쌓였는데 그 중에 금이 딱 박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나머지 애들은 다 이제
갈아내고 잘라내야 되죠. 그런 광미라고 하는 과정이 아마 테일링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락 웨이스트는 뭐 암석 폐기물 이런 데서 당연히 중금속 많이 나올 거고, 마인 워터는 이제 광산에서의 폐수 뭐 이런 거 되겠고, 밑에 거는 뭐 침출수, 토양 침출수 이런 거예요. 그런 데로부터 중금속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뭐 토양부터 에어까지 굉장히 많은 미디어, 환경 미디어에 분포를 하게 될 거고, 좀 흥미로운 게 사실 우리는 맨 밑에 아웃도어 에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이날레이션만 봤잖아요. 호흡만 봤잖아요. 근데 맨 위에 보시면 토양 나와 있어요. 토양은 사실 오랄, 섭취, 그다음에 더멀, 그 접촉, 그죠? 그 다음에 이날레이션, 호흡으로 다 노출이 될 수 있대요. 그죠? 뭐 이런 게 조금 재밌어서 들고 와봤고, 우리가 다 배웠던 기본 식에서 각각의 노출에 따라서 계산하는 수식이 좀 다양하네요. 그죠? 우리가 사실 이거 다 외울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시해줬던 ADD 구하는 공식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서피스 소일, 그러니까는 표면에 있는 토양으로부터 노출되었을 때, 예를 들어 섭취로 노출이 되었으면은 이 순서대로 곱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 배웠던 거네, 그지? 그다음에 뭐 더말 그 접촉으로서는 뭐 이런 거, 이때 막 전이 개수, 피부로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도 곱해지는 그런 개수들도 있어요. 사실 뭐 개수들이 다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알려드린 그 수식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금속 노출 평가하는 그런 예시들도 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3개만 더 풀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ADD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보자. 분모가 뭐였지? 바디 웨이트 곱하기 에버리징 타임이었어요. 그죠? 에버리징 타임은 디폴트 값이 2550 데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분의 뭐였지? C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C 미디어예요. 사실은 환경 매체 중에 농도였어요. 곱하기 뭐 했지? IR이 뭐였지? 접촉률이라고 한다면 섭취면 섭취율이 될 거고, 호흡이면 뭐 호흡률 되겠지 뭐. 그죠? 네. 그 다음에 곱하기 익스포저, 듀레이션, 익스포저, 프리퀀시, 그죠? 곱한 다음에 뭐 했지? 뭐 했지? 그 다음에 디폴트 값으로 원래 이제 100%라고 가정하는 흡수율이 있다 그랬는데, 흡수율을 따로 준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사실 못 봤어요. 네, 근데 흡수율은 다른 얘기 없으면 100으로 가정한다라고 하고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수식을 기초로 하여 첫 번째, 궁금해 답이 나올 뻔했네. 첫 번째, 그 70kg 성인이 물을 마신대요. 2리터 per day를 마신대요. 근데 그 물에는 0.05mg per 리터만큼의 벤젠이 들어있대요. 그러면 벤젠의 도즈를 한번 예측을 해보시고요. 그 예측되어서 나오는 결과 값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근데 얘가 바람인지 비바람인지는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5분, 5시에 우리 정답 오픈 짜라락 한번 해봅시다.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푸시고 5시에 제가 물어보면 답을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아, 여러분 수학자 해도 되겠어. 식들이 되게 다양해. 내가 알려준 공식은 하나인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 제가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봤으니까 혹시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여기에 뭐 ADD 정확히는 LADD인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얼마나 나왔을까요? LADD 벤젠에 대한 LADD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동현이 그렇게 나왔다고 했고 또 1.7 나온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승우 규빈이 지금 LADD 물어봤어요. 캔서 리스크 물어본 거 아니고 LADD랑 캔서 리스크랑 다른 거요. 응. 동현이 다시 대답해봐요. 캔서 리스크 물어본 거 아니고 네. 맞춘 친구도 있고 틀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못 푼 친구도 있고 한번 또 1번은 언제나 그렇듯 그죠? 연습 예제니까 한번 답을 봅시다. 역시 제가 이렇게 풀어왔어요, 여러분. LAD 벤젠에 대한 LADD 한번 산출해 봅시다. 여러분 ADD는 도즈예요, 도즈. 그렇기 때문에 캔서 리스크 지금 산출하는 거 아니고 슬로프 팩터도 곱하면 안 돼, 그지? LADD는 얼마다? 바디웨이트 곱하기 에버리징 타임에 제가 알려준 그 수식이에요. 근데 AB 그 흡수율은 없으니까 100%로 놓는데 여기 그렇다고 아싸 100 곱하면 안 된다 그랬지. 100이 그 자체 그대로기 때문에 1이에요, 1. 그 다음에 그대로 대입을 하는데 여러분 이 AT를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네. 내가 AT 없으면 얼마라 그랬어? 365일 곱하기 70년이니까 2550 데이라고 그냥 외우라 그랬잖아. 그지? 이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환경중 매체 좁고 0.05mg per 리터라고 했죠. 벤젠이 그만큼 들어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물을 들어있는 물을 2리터 per day만큼 이제 섭취를 한다. IR 그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ED나 EF도 내가 넣었지. 그러면은 싹싹싹 이제 단위 정리하면은 5.9, 5.87 이렇게 나올 텐데 5.9라고 그냥 할게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시험 문제 낼 때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그냥 끊으세요. 반올림 하시면 됩니다. 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까지 됐어. 여러분 이거 지금 받아 적지만 내가 답안은 올려줄 테니까 요거 지금 이해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해. 답안은 내가 올려줄게. 여기까지 혹시 이해됐어요? 네, 이해 다 됐죠? 그리고 곱하기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다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LADD에 슬로프 팩터 곱하는 게 캔서 리스크였잖아, 그지? 그때 곱해야지. 그러면은 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단위 어쩌고 나와 있는데 보면은 슬로프 팩터랑 전부 다 역수예요, 단위는. 그래서 다 날라가고 곱해보면은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나오는 게 정답인데 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반올림 심하게 한 친구들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사실 요거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왜냐면 뒤에 이제 10의 마이너스 몇 승인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치? 대략적으로 1.7 정도 나오면 맞아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이해돼요? 우리 지난번이랑 사실 똑같은 문제인데, 그지? 똑같은 문제인데 또 새롭지, 그지? 그래서 무엇이다. 그래서 짜잔, 2번으로. 이번에는 처음 해보는 거다. 우리 섭취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막 이날레이션도 했는데 이번에는 소일이네요. 소일의 인제스천을 한번 따져보자는 건데 어린 아가의 몸무게가 15kg래. 그리고 200mg per day의 만큼의 이제 그 흙에 노출이 되나 보지. 소일에 노출이 되는데 걔네는 10mg per kg의 톨루엔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러면 얘의 뭐 ADD를 한번 산출해보고 이제 얘가 바람인지 비바람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거 여러분 하나 미안한데 하나 빠졌어. 앞에 벤젠은 뭐였어? 그러면은 바람이었으니까 그렇게 내가 아까 카시노제닉이라고 아마 써놨을 거예요.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바람인지 비바람인지부터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역시나 한번 5분 드리겠습니다. 5시 10분에 한번 정답 발표 짜잔 해봅시다. 온라인 있는 친구들 혹시 이해 잘 되고 계시는지 대답 한 번씩만.
네, 고맙습니다. 대부분 다 푼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위에는 내가 물론 이거 카시노제닉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발암 물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벤젠은 어떤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지, 여러분? 뭐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 그제 백혈병, 뭐 혈액암이죠. 이제 그런 거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또 카시노제닉이라고 내가 안 써놨어도 사실 여러분 이거 발암성 물질이겠구나라고 알아야 돼. 왜냐면 내가 뭘 줬어? 오랄 슬로프 팩터 줬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발암 물질이라고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비슷한 맥락으로 얘는 발암 물질이야? 비발암 물질이야? 비발암 물질인 거 같네. RFD를 줬으니까, 그지? 이해되고. 그 다음에 푸는 방법은 요렇다. 음. 자, ADD에 대한 내가 지금 소일에 대한 ADD를 한번 구해볼 건데 식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약간 다른 것이 지금 내가 나머지 거부터 한번 처리를 우선 해볼게. 지금 내가 안 준 값이 ED랑 EF랑 AT야. AT는 원래 안 줄 거야. 근데 ED랑 EF 없고 AT랑 그냥 내가 나누면 된다 그랬잖아요. ED랑 EF가 따로 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분명히 이거 그 익스포저 듀레이션이나 익스포저 그 프리퀀시가 예를 들어 365일이 아니라 350일이다 또는 300일이다 라고 하면 내가 문제에 줬어야지. 그지? 응, 그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한 번에 약분합시다. 다 날리고 내가 파란색으로 네모칸 해놓은 것만 한번 보자. 그지? 그러면 여기에 바디웨이트 15kg 들어갔어. 그 다음에 환경중 농도가 10mg per kg이라 했으니까 여기 앞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건 뭐야? 섭취율이지, 섭취율. IR이 200mg per day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줬어. 근데 뭔가 내가 얘를 정리하려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돼. 내가 여기로 가서 다시 할게요. 얘를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 위에서 내가 네모칸 쳐놓은 거 한번 보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미리그램이랑 여기 미리그램이랑 여기 미리그램이랑 날라가니? 안 날라가지. 그리고 그럼 여기 킬로그램 살아있고, 그지? 단위가 너무 많이 살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단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앞에까지는 똑같고 이 뒤에서 단위 변환 한 번만 해줄게. 그지? 지금 거슬리는 게 미리그램이랑 킬로그램이잖아. 얘네들을 일단 변환을 해주려면 지금 킬로그램, 미리그램은 똑같은 이제 무게 단위니까 쳐주는데 지금 킬로그램이랑 미리그램 변환하려면 10의 마이너스 6승 줘야 되는 거 이해돼요? 네, 그램이면 10의 마이너스 3승 주면 되고 밀리 하나 들어갔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더 줘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그럼 단위가 조금 정리가 될 것 같네. 여기 킬로그램 날라가고 킬로그램 내가 만들어주면서 킬로그램 날라가고, 그지? 원래 있던 미리그램이랑 만들어주는 미리그램이랑 또 날라가고, 그지? 그럼 남은 건 뭐다? 단위가 미리그램 per day 남아있고 밑에 킬로그램 남아있으니까 얘네 싹싹싹 정리하면 1.3 곱하기 1.33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죠? 네, 그죠?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미리그램 킬로그램 마이너스 승 데이 마이너스 승 이렇게 나올 거야. 단위가.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 지나다니면서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다 확인할 수 없었지만 13.3 이렇게 적어놓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 근데 사실 1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나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숫자지. 근데 우리 어떻게 판별할 거야? 10의 마이너스 몇 승인지 이런 걸로 기준으로 판단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수점 첫째 자리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됐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이게 비발암 물질의 위에도 그 결정할 때, 그 HQ를 산출할 때 얘네들을 RFD로 나누면 되지. RFD 0.2라고 줬는데 아마 단위가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날라가고 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인데 누가 또 6.5까지만 구해놨더라? 6.5까지만 구한 친구인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걔가 결론적으로는 1보다 훨씬 작은 수준.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는 흙 중에 있는 톨루엔을 섭취한다고 했을 때 비바람 위해도가 있다 없다 없다고 판별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1번, 2번 틀린 친구들은 절치부심해서 3번은 오늘 맞춰야 오늘 수업에 대한 보람이 있지 않겠어? 3번 다 맞출 수 있게 7분 드릴 테니까 3번 꼭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답안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막 받아 쓰지 마세요. 20분에 한번 우리 맞춰봅시다.
자, 온라인에서 듣는 친구들 혹시 ADD 값 얼마 나왔죠? ADD. 네, 맞아요. 혹시 이렇게 답이 안 나왔다. 2.4나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로 나오지 않았다. 몇 명 있었는데? 네. 자, 그러면 뭐 지금은 좋으니까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 각자 오늘 3개 중에 맞춘 거를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손으로 보여줘봐요.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쳐줘봐요. 3, 2, 1 혹은 0일 수도 있겠지. 그지? 네. 아, 몇 개 맞췄어? 몇 개? 2개, 하나, 2개, 2개. 재호는 2개? 응. 다 맞았다고? 아, 0이라고. 아, 어, 네. 좋습니다. 우리는 리스크 어세서가 아직 되지 못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돼야 될 텐데. 그래요. 한번 봅시다. 자, 논 카시노제닉이라고 줬고 여기서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많이 낚였네. RFD 값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HQ는 못 구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ADD 값까지만 구하는 건데 이거 왜 똑같은 문제인데 들고 왔냐면 하나 보여주려고 지금 2번이랑 3번이 소일에 대한 거였잖아. 그러면서 새로운 개념을 하나를 얘기해 줄 건데 뭐 또 강의 끝나가는데 무슨 새로운 걸 또 알려주려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단위 변환하는 거예요. 자, 식은 여기 약간 잘렸지만 다 아시겠죠? 식은 다 알고 그다음에 AT랑 EF랑 ED는 날려버린다 그래서 흡수율은 100이니까 1로 주고 다 없어. 없어. 그러면은 이제 대입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아까 단위 변환할 때 어떻게 준다 그랬지? 킬로그램, 미리그램 주는데 이거 분모 분자 또 바꾸면 더 이상해져요. 그지? 킬로그램 퍼 미리그램 하는데 10에 마이너스 6승인데 이거 마이너스 3승 주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마이너스 3승은 그램이야, 그램. 그지? 지금 2번 단위 변환했기 때문에 그램에서 미리그램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10에 마이너스 6승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싹싹싹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2.45, 뭐 2.4 또는 2.5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극심한 이제 반올림 주의자들은 3.0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러면 그럼 요거는 이제 뭐 비바람 바람 뭐 있다 없다 판별 마이너스 6승보다 크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는 뭐야 ADD 값이잖아. 그지? 그리고 이거 나는 카시노젠인데 그렇게 비교하는 거 아니야. 그냥 ADD 값이 이만큼이었다는 거야. RFT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작업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에 제가 노트라고 해서 하나 더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요것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지금 요 괄호 안에 괄호가 원래 한 번 더 쳐졌어야 되는데 아니다 잘 쳐져 있구나. CS는 뭐냐면요 concentration soil이에요. 흙 중에 있는 농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소일 인제스천을 할 때는 여러분이 헷갈린다 싶으면 차라리 이 식을 외워버려도 될 것 같아. 뭐가 하나 더 들어갔지? CF라고 하는 게 들어갔어요. CF가 지금 뭐냐? 컨버전 팩터다. 또 뭘 변환하느냐? 단위 변환한다는 거야. 그게 뭐다? 10의 마이너스 6승 킬로그램 퍼 미리그램. 이게 컨버전 팩터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이 뭐 섭취든 이제 흙으로 인한 섭취든 뭐 이날레이션이든 다 잘할 수 있겠네. 그지? 아, 힘들다, 그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3가지 문제 풀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마지막에 이제 과제물이라든지 기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서둘러 마칩시다. 과제물은 여러분들 최대한 부담 안 주기 위해서 그냥 PPT든 PDF든 딱 한 장으로만 작성하시게끔 제가 했고 주제는 내가 이제 리스크 어세서라면 여러분들 수업을 내가 위해성 평가자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나랑 진짜 되게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그지?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던 거여도 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여도 되고 어떤 거든 무방해요. 정답은 없어요. 저는 어떻게 채점을 할 거냐면 여러분이 왜 그 물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러분의 생각 위주로 평가를 할 거예요. 뭐 여러분이 멋진 물질 막 라돈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더 점수를 주고 이런 거 없어요. 뭐 유해인자는 우리가 많이 배웠지. 물리학적 유해인자, 뭐 빛소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우리가 주로 얘기했던 케미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생물학적 유해인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3가지를 이상을 선정을 하세요. 그죠? 그리고 그 선정 이유와 본인의 생각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뭐 표, 그림, 설명 어떻게 구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예시표를 참고하라고 그랬는데 예시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배웠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예를 들어 나는 코로나19를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논문도 코로나19로 많이 썼거든. 그지? 그러면 코로나19의 프라이머리 소스는 뭘까? 잘 모르지. 아직 안 밝혀졌으니까. 근데 뭔가 중국 또는 뭐 야생동물, 박쥐 이런 애들 아닌가? 그지? 걔네로부터서 그 다음에 세컨더리 소스는 그럼 뭘까? 걔네랑 접촉했던 사람 자체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그지? 뭐 어떤 게 될 수도 있어. 그 표면일 수도 있겠고 오염된 표면일 수도 있겠고 사람 간의 접촉일 수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걔네들은 어디를 통해서 전파가 되지? 코로나는 에어라든지 에어인데 주로 뭐 드랍릿이라고 하는 비말이라거나 또는 공기 중 에어 트랜스미션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잖아. 그렇게 되어서 나한테 뭔가 호흡기계 질환, 뭐 폐렴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뭐 데스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그 유해인자의 소스, 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안 나눠질 수도 있어. 그냥 본인의 생각을 쓰는 거야. 그런 소스와 어디로부터 인바이러먼털 미디어가 뭔지 그리고 나는 거기에 주로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맞추어서 3가지 이상을 서술하세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많이 쓴다고 뭐 이렇게 점수 뭐 더 많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PPT 한 장 또는 PDF로 구워서 한 장을 블랙보드에 올리시면 되고 네. 기간은 12월 23일 자정까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겠죠. 최대한 부담 없이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제가 원래 대면 수업이었어서 네, 대면 시험을 기말고사 때 보는 걸로 시간표가 배정이 되어서 나왔고 이 장소에서 B131호에서 이제 시험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강의 시간과 동일합니다. 21일 다다음 주 맞죠? 다다음 주 화요일이겠고요. 그다음에 시험 시간은 1시간. 오시면 제가 뭔가 출석 체크도 하고 10분 준비 기간 가지고 바로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칠 겁니다. 범위는 중간고사 이전까지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중간고사 이후 그다음에 유형은 모든 유형을 다 내겠다라는 얘기겠고 시험 문제는 요 정도. 그다음에 유의사항은 우리 중간고사는 오픈북이었잖아요. 오픈북으로 이제 집에서 보는 거였는데 지금은 자료물 볼 수 없고 다 공부를 해오신 다음에 지금 막 그 계산기로 하는 친구들 휴대폰 많이 쓰는데 휴대폰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기기는 사용 일체 금지이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 반드시 들고 오시고 그다음에 뭐 연필 사용하는 걸 권장하지만 볼펜 사용하셔도 되고 수정 테이프 이거 너무 문의가 많아서 일단 적어 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험 관련 질문 있으시면 조교님이 지금 제 수업 포함해서 5개 관리해 주시느라 너무 바쁘세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직접 질문을 주시면 되겠고 마스크 뭐 착용을 철저하게 하고 하시면은 코로나 그런 위험도 거의 없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뭔가 격리를 하고 있는 친구나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문의를 주시고 하나가 아까 혹시 안 와본 친구들 있을까봐 들어오실 때 학생증 찍고 들어오시고 발열 체크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메일 주시면 되겠고 혹시 지난 시간에 녹화 강의 그 발표 자료 올려달라는 친구가 있어서 강의 자료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늘 답안지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